예, 안녕하세요. 사회철학.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있지만 뭐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지금 월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12월 7일 월요일 자정까지 기말 페이퍼 어, 제출하는 거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거 잊지 마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제가 11시에 그 이일러닝 클래스 그 게시판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그날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픈북 테스트이기 때문에 좀 풍부하게 답안을 좀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대신 너무 또 길게 작성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각 문항당 A4 한 장 이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한 장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넘어서 이제 초과해서 쓰시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막스의 그 어, 어, 정치경제학 비판, 정치경제학 비판으로서의 자본이라는 저서의 문제 설정을 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요즘에는 아예 뭐 막스의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또 관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막스의 그 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막스의 자본이라는 이 저서는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볼륨 1만 막스가 직접 출판을 한 경우이고, 나머지 2권과 3권은 막스가 죽은 다음에 앵겔스가 막스의 원고들을 갖다 이제 수합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이제 묶어서 낸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편집은 앵겔스가 했다고 하지만 쓴 거는 이제 막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이 자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좀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위 뭐 막스주의적 경제학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분들이 이 자본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정치 경제학인데,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정치 경제학이다. 그래서 이 자본이 비판을 할 때, 자본의 비판은 부르주아 정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출판이 되지 않지만 많은 그 출판물들 가운데 여기에 관련된 많은 출판물들이 뭐 막스주의 정치 경제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서 출판이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이 자본을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저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본의 부재가 이제 서브타이틀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정치경제학 비판입니다.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예요. 여기서 Critique of Bourgeois Political Econom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경제학 그 자체를 비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경제학 자체를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쓴 이 자본이라는 저작이 지금 마치 그것이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안적인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정치경제학을 그 설립한 그런 어떤 저서인 양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을 갖다가 좀 분명히 좀 하기 위해서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기본적으로 그것이 왜 막스는 왜 그걸 비판을 했는지 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막스의 이제 그 타임라인 막스의 그 이제 학문적인 여정 그 타임라인을 갖다가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1845년에 인식론적인 절단을 통해서 어떤 역사인물론 또는 역사과학의 문제설정으로 넘어가고 1845년이죠. (1847년에) 공산주의 선언을 썼어요.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을 이제 분석한 게 바로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근데 이 48년 혁명이 상당히 좀 대규모로 유럽 곳곳에서 이제 상당한 규모로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그냥 진압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왜 진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뭐 우리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로도 이제 나온 그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심지에서 그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도심지에서 바리케이트를 쌓고서 거기서 이렇게 총을 들고서 그 정부군과 맞서서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은 그 정부군 쪽에는 대포가 있어요. 대포를 끌고 와서 맨 처음에 좀 싸움이 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정부군이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포를 끌고 와서 대포로 그냥 바리케이트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럼 뭐 힘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 48년 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그 도심지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서 봉기를 일으켜서 무장 투쟁을 했었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냐면 어떤 부르주아 국가의 극단적 폭력 혹은 어떤 가공할 만한 그런 어떤 폭력 이런 어떤 그 폭력 앞에서 사실상 봉기가 별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잘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인 거죠. 47년에 공산주의 선언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막스가 가졌던 말한 톤을 갖다 이제 보면은 굉장히 낙관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러저러한 노동자들의 저항, 투쟁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결을 이루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노동자들의 정당들도 건설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사이에 어떤 전면적인 대치, 전면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길 거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좋은 세상으로 갈 거다라는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낙관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8년 혁명이 바로 증명해 준 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봉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적인 폭력 앞에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많은 것을 목격을 하면서 1848년 이후에 막스가 어디로 가냐면은 영국의 런던의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정치경제학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이대로는 이렇게 해서는 혁명이 성공할 수가 없구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갖다 극복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좀 더 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좀 더 깊숙이 보다 더 심층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지만 뭔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1848년 이후로는 그야말로 도서관에 처박혀서 거기서 정치경제학 저서를 막 있는 대로 막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파묻혀서.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도 물론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중단했었던 건 아니었는데 특히 이제 자신과 좀 관련이 있는 또는 공산주의 진영, 공산주의나 또는 좌파 진영 쪽에 있었던 여러 이제 활동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을 갖다 주고받을 일이 있을 때에는 막스가 그 사람들 보러 도서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려보내고 자기는 계속 정치경제학 연구를 갖다 했던 거죠. 이게 거의 한 1867년에 이 자본 1권이 나오니까 이 갭이 한 19년 정도 되는 거죠. 근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막스가 정치경제학 연구에 몰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때 말하자면 뭘 연구했냐면 바로 정치경제학을 연구했고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자본 1권이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이 도대체 자본이라는 이 텍스트가 어떤 문제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은 폴리티컬 이코노미고요. 이 정치경제학의 문제 설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 18세기에 있었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면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논쟁입니다. 원래 중상주의가 먼저 왔고 이 중상주의는 사실 17세기부터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18세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중농주의가 나오면서 중상주의와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에서 결국 중농주의가 승리하는 쪽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이 중상주의는 영어로는 머컨틸리즘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중농주의는
이건 뭐 그 멀천트 생각하시면 그 쉽게 이해가 되죠. 중상주의가 뭐 멀컨티리즘이다. 이건 굉장히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농주의는 사실 그런데 그 이름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농업에 관련된 어떤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피지오크라틱 스쿨이라고 불립니다. 중농주의 같은 경우에 이 여기서 피지오라는 거, 피지오라는 건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어의 푸시스 혹은 피시스, 피시스가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이 피시스라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겁니다. 우리가 피직스 할 때 그것과 똑같아요. 물리학이라는 거죠. 그죠? 피시스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자연. 그냥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뭐 어, 라틴어는 나투라 또는 뭐그 뭐죠? 그 네이처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푸시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여기서 이 피지오라는 건 바로 자연을 뜻한다. 그러면 크레릭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데모크레릭 라고 이야기할 때, 뭐 디마크라시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듯이 그거는 데모스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디마크라시고 데모크레틱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지배. 그러니까 피지오크레틱 스쿨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연이 지배한다는 자연이 지배한다는 입장의 학파예요. 자연이 지배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중상주의 입장부터 먼저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중상주의라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중상주의하고 중농주의 사이에 이제 쟁점이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장 중심적인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중상주의의 어떤 입장이 있었고 중농주의의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 여기를 갖다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이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 바로 곡물 가격에 문제가 생겼어요. 곡물 가격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 중상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그 개입을 통해서 곡물 가격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곡물 가격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 흉년이 왔을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지만 그 풍년이 아니라 이제 흉년이 이렇게 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곡물이 좀 모자랄 것 같이 이제 보여지면은 상인들이 그 곡물이 막 이제 생산되고 있을 때 그 생산된 곡물들을 다 막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점매석하는 거죠. 매점매석해가지고 그걸 다 사들여서 자기가 독점을 해요. 상인들이. 그런 다음에 이 시장에 곡물이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아주 비싼 가격으로 독점적인 독점적인 어떤 그 가격을 갖다가 매겨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윤을 갖다 엄청나게 이제 얻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인들이 곡물상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그 곡물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곡물을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막 굶고 그리고 뭐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과 그 다음에 그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곡물 가격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중상주의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정부가 그 가격 독점을 막고 독점을 금지하고 또 곡물 가격을 특정한 가격에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게 규제 곡물 가격을 규제해서 말하자면 픽스트된 가격 고정된 가격을 갖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식량난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걸 갖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곡물 가격도 어떤 선 이상으로는 못 오르게 아예 법으로 금지를 시켜서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이런 식으로 막 폭등하는 것 이런 거를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상주의자들의 이런 정책이 실제로 이제 실천이 됐었는데 그 결과는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정부가 막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교란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그 뭐죠? 이 예를 들면 이제 어, 풍년이 왔을 때에도 이 정부가 가격을 갖다가 일정하게 그냥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정부가 그 가격을 갖다 일정하게 이제 일정한 방식으로 그걸 규제를 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은 농민들이 뭐 많이 팔아봤자 별로 돈이 남는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그 다음 해에는 아예 그냥 조금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심는 것 자체를 파종 자체를 너무 이렇게 적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풍년이 와도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곡물이 부족한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이제 가격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했을 때 그게 시장 안에 있는 어떤 가격 형성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를 교란을 시켜서 그래서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결과가 아주 비참한 실패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뭐가 등장했냐면 바로 중농주의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중농주의는 뭐냐? 이 중농주의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연이 지배한다. 라는 주의예요. 자연이 지배한다라는 말은 분명히 이제 경제학인데, 그죠? 경제적인 문제, 곡물 가격에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이 지배한다는 게 무슨 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중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경제 또는 시장은 마치
자연과도 같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것 고유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마치 자연 안에 물리적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나 시장도 그와 비슷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혹은 정치가 간섭을 하거나 교란을 하거나 개입을 하면 이거는 이 법칙의 이 법칙이 말하자면 잘 작동하지 않는, 잘못 작동하게 돼요. 이 법칙의 오작동으로 귀결된다. 네, 아까 전에 그 중상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고정시키고 또 뭐 사 모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독점이 형성되는 이걸 막아야 된다. 법으로 그걸 막아야 된다. 국가가 정치적인 방식으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중농주의자들은 피지오크래틱 스쿨, 자연이 지배한다는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농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경제하고 시장은 마치 자연처럼 자기 나름의 고유한 어떤 합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경제 외적인 어떤 그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작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교란을 하게 되면,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렇게 되면 그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오작동으로 귀결되고 그건 더 큰 참사를 불러온다. 그게 바로 중농주의자입니다. 이게 자연이 지배한다주의자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연과도 같이 합리적인 고유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고유의 법칙은 뭐냐? 거의 물리학적이거나 혹은 수학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필연성에 관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 필연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갖다가 그 마음대로 막 가격을 갖다가 오르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다든지, 어떤 독점을 형성을 뭐 사람들이 막 그걸 사려고, 상인들이 그걸 막 이제 곡물들을 갖다 사들이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말하자면은 원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던 게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참사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우겠습니다. 뭐냐면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 경제에 정치가 막 개입해 들어오면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정치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법칙, 교환의 법칙, 자유로운 어떤 교환의 법칙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필연적인 그런 어떤 법칙, 이 법칙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아주 부작용을 갖다 엄청나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중농주의자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바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사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교환들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럼 국가는 뭐를 하나? 이 말하자면은 자유로운 그리고 합리적인
교환을 보장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경제적인 어떤 교환을 할 때 어떤 사기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누가 누구 거를 훔친다든지 이런 것만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지 시장이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장소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야경 국가라는 겁니다. 말하면 도둑질하는 것만 감시하는 국가. 경찰의 역할로 축소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 자유로운 교환이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교란되는 것을 막는 거. 야경 국가, 폴리스 스테이트, 폴리스 가버먼트 이런 식의 것만 국가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농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중농주의자들이 바로 최초의 정치, 경제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정치 경제학이 아니고요. 중상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이 중농주의가 정치 경제학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후에 뭐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하고 공급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어진다. 가만히 놔두면 수요가 뭐 늘어나면 가격이 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아담 스미스가 했던 얘기가 보이지 않는 손. 자, 이렇게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정치경제학은 그래서 시장은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고 경제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돼요. 물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아무 관련도 없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매개를 통해서 어떤 매개를 통해서 연결은 돼요. 분리되면서도 연결돼요. 원래 매개라는 개념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겁니다. 그 매개는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냐? 소유에 관한 법, 소유법에서 찾아요. 소유법이 뭐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거를 프로텍트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위협한다든지 뺏어간다든지 이러면 그건 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야경 국가라는 것이 뭐를 하냐면 바로 이런 어떤 소유법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 잘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그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소유법, 특히 소유에 관련된 법. 이 법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가 매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리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매개점이 필요해져요. 그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